중국은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어요. 일본은 낮은 금리를 동결했다고 치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러리만큼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퍼부어서 이런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돈을 중국으로 유입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미국으로 많이 가는데 근데 신흥국 지수가 올라간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으로는 돈의 유입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본다면 그 대상국은 누굴까 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어떤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건가요? 중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세계의 공장이다 하면서 그동안 많은 자금이 중국으로 몰려왔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상치 못한 중국 경제의 좀 강한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도미노 부실, 또 중국 정부의 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LGFB와 같은 그림자 금융 이런 여러 갖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중국 경제가.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면서 중국에 계속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자금이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 상에서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그냥 레벨 다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할 의사가 약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소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소비자들이 향후 중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 불확실하다, 위험하다 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적극적으로 소비할까요? 아니면 저축을 많이 해놓다가 나중을 위해서 좀 소비를 아낄까요? 저축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게도 중국의 저축액이 급격히 쌓입니다. 저축액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만큼 현재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끼고 미래도 불확실할 것 같아 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저축으로 하는 거예요. 소비를 아끼는 거예요. 현재 소비를 아끼고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하면서 저축을 늘려요. 그게 중국 경제의 소비가 진작이 안 되고 있다. 소비가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기업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기업 경기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이게 기업마다 구매팀의 구매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마우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마우스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나 부품 같은 걸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이렇게 조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달 얼만큼 이런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월보다 더 줄일 거예요. 전월보다 더 줄일 거예요. 당장 늘릴 계획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 수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통계를 추산하는 게 구매관리자 지수인데 기준이 50입니다. 근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계속 50을 밑돌아요. 서비스업, 비제조업이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50 수준에 근접해서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과 같으면 한 55 이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고 있다. 공장이 놀고 있다.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경제가 한때 14%의 고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01년에 WTO를 가입하고 그때부터 교역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교역 증가율이 25% 이렇습니다. 이게 교역을 중심으로 대외 거래를 중심으로 고도의 성장을 보였다가 2010년대 이래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보다 수출 증가율이 더 낮죠, 보통. 그만큼 수출이 떠받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더더군다나 2017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지속되면서 교역 증가율이 크게 급감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 빨간색보다 수출 증가율이 더 밑돌고 있죠. 일시적으로 한 번 올라갔을 뿐이죠. 이 한 번 올라간 것은 팬데믹 이후의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숫자가 전년 대비예요. 근데 2020년 대비 이렇게 급증한 거지 이게 평상적으로 15%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23년 중국 경제가 5.2%
성장하더니 올해는 4.6%로 성장세가 더 둔화되고 2028년 정도 되면 3.4%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IMF가 전망합니다. 이 숫자는 IMF 전망치예요. 중국 통계를 여러분 많이 못 믿으시니까 저도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IMF 전망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성장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제가 여러분께 오해를 좀 덜어드리면 어떤 전문가분들은 마치 중국 경제가 다음날 폭망할 것 같이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이 그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폭망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성장 고착화되는 거예요. 옛날만큼의 고성장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 폭망하고 내후년 폭망하고 근데 어떻게 5.2, 4.6%의 성장률을 유지합니까? 이것도 나름의 고성장인데요. GDP 규모를 봐도 그렇어요. GDP 규모 면에서 미국 다음이 중국인데 그 거대한 GDP 규모를 가지고 그게 또 4%, 5%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전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예전만 하지 못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지 중국 경제가 뭐 갑자기 폭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어쨌든 고성장을 못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고성장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중국 물가죠. 세계적으로 고물가 때문에 고충이었는데 중국만 나홀로 이렇게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4월 달에 발표될 중국 물가 상승률 지표가 전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니까 이 숫자를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4월 달에 발표될 중국 물가 상승률은 3월 물가예요. 그리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 지표는 0.2%는 플러스로 오랜만에 반등했는데 이 숫자는 2월 물가입니다. 근데 이게 왜 반등했을까? 중국에 2월 달에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이 있었어요. 설 연휴가 있었어요. 그러면 각종 재화의 수요가 급증하죠. 근데 23년에는 어땠을까요? 설 연휴가 있었겠지만 23년은 아직 팬데믹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 대봉쇄 조치에 적용받고 있었던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명절, 중국의 대명절이 있었지만 그만큼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23년 2월과 비교해서 24년에는 말 그대로의 대명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물가가 0.2%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전히 심각한 저물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발표될 중국 물가 상승률은 좀 조심스럽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나 0% 물가를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같은 0%가 중국의 0%하고 한국의 0%하고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거든요. 중국의 목표 물가는 3%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기대치가 더 높아요. 3%가 적정 물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0%를 기록하는 것과 우리나라처럼 2%를 적정 물가라고 보고 있는데 0%를 기록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쩌면 중국의 0% 물가, 마이너스 물가는 우리나라로 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런 수준의 엄청난 디플레이션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구나. 이 디플레이션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잖아요. 물가가 떨어지고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임금도 안 오르고요. 소비하지 않아요. 또 고령화가 전개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비중의 고령자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거고요.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먼저 진전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10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우리나라는 2025년 내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의 정의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게 20%를 초과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는 고령 사회고요. 14%를 초과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는 한 19% 정도 됩니다. 이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일본은 진작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자는 많아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또 임금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정체된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일본 경제를 보셨을 때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지만 일본이 폭망했습니까?
일본이 사라졌습니까? 일본이 아직도 GDP 3위국이에요. 미국, 일본, 미국, 중국 다음 일본입니다. 독일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3위, 4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폭망한 개념이 아니라 중국이 약간은 일본처럼 조금 일본처럼 선진국에 도약한 다음에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것도 아니면서 나름의 중진국인데 벌써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하나 하는 우려가 되는 그런 국면에 놓인 거라고 볼 수 있고, 폭망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많은 기업들이 떠나죠. 그 떠나는 현상을 차이나 엑소도스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뭐가 더 결합된 거예요? 부동산 경기 침체죠.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중국 부동산 지표가 부동산 투자나 판매 면적이나 신규 착공 면적이나 어떤 면을 들이대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지 못하니까 중국은 뭐 합니까? 중국은 적극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해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합니다. LPR이라고 불리는 정책금리에 부합하는 정책금리 성격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정책금리인 거죠. 어쨌든 그 LPR이라는 정책금리를 인하합니다.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요. 재밌게도 저물가니까 물가를 적정하게 올리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요.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니까 역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또 떨어뜨려야 되고요. 정부 부채든 기업 부채든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게 상환 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또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 부양시켜야 되니까 계속 저성장화 되니까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목표 성장률이 5%예요. 목표 성장률이 5%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5%가 되기 어렵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만큼 중국 경제가 여러모로 어려우니 디플레이션 우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함정, 또 부동산 경기 침체의 함정, 중진국 함정, 또 경기 성장의 저성장화, 저성장 고착화, 또 정부 부채의 각종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중국은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어요. 일본은 낮은 금리를 동결했다고 치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러리만큼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퍼부어서 이런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돈을 중국으로 유입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미국으로 많이 가는데 근데 신흥국 지수가 올라간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으로는 돈의 유입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대상국은 누굴까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북미 지역, 유러피언 지역, 또 아시아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은 다 선진국 권역, 이런 지역들이 다 글로벌 노스라고 하죠. 근데 글로벌 사우스 보시면 남아메리카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 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들은 소위 저개발 국가, 제3세계 이렇게 평가받아 왔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부상합니다. 근데 그 부상을 대표적으로 견인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격으로 부상하는 그 나라가 또 역시 인도예요. 그런 그림을 제가 여기 제시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랑색이 글로벌 노스고요. 이 글로벌 사우스가 있는데 어쩌면 2020년까지를 이끌어왔던 나라들이 글로벌 노스라고 했다면 20년 이후를 좀 끌어올 나라, 견인할 나라가 글로벌 사우스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제2의 중국으로서,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이 빠져나오고 또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중국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약 20% 이상 부과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생산 안 하고 중국보다 더 저렴한 인건비, 중국보다 더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노동 인프라 혹은 생산 인프라가 충분한 물류 인프라를 확보한 그런 나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 이동하는 그 대상국이 누굴까요? 제2의 중국이에요. 그 제2의 중국으로 부상하는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24년 전망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그래서 얼터너티브 에이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알타시아예요. 알타시아. 그 알타시아를 구성하는 나라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부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다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그래프인데요. GDP 규모 대비 FDI가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비율을 보는 것인데, 중국의 경우 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 4.0%나 FDI 순유입액이 GDP 대비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도 고성장했지만 해외 간접 투자, 직접 투자 유입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해서 많은 해외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지으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 순유입액의 비율이 줄어드는 대신에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전 상징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지만, 월드뱅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지만, 제가 이게 결국 상징적으로 중국을 대신할 제2의 중국으로서 부상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인도가 2023년부터 세계 GDP 5위국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28년 기준으로 IMF의 전망치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28년에는 인도가 3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3위, 4위가 독일, 일본인데 이들 국가는 지금 1%로 성장해요. 근데 인도는 6%, 7%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지만 속도가 빠르니까 앞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질르는 여정이 24년부터 2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2위고 인도가 3위로 부상해요. 그만큼 GDP 규모가 커집니다. GDP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산층이 확보돼요. 중산층이 커집니다. 중산층이 더 두터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소비 여력이 생겨요.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기지로서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구 면에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앞질렀고요. 23년 기준으로. 여전히 인도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노동력은 풍부해지고 있고, 인도는 워낙 젊은 국가예요. 워낙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중위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젊어요. 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은데 앞으로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풍부해요.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인프라예요. 아직도 전력 인프라 부족하다. 물류 인프라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노동법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경영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세계에서 휴대폰 생산 1위국이 당연히 중국이겠지만 2위국이 인도예요.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의 2위국이 인도라는 거. 그만큼 이미 생산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부족한 이런 인프라가 있지만 모디 정부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런 부분을 개혁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유치할 거야. 제2의 중국으로 만들 거야.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 거야. 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해. 그게 국가 전략입니다. Make in India.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실 수 있지만 부족한 거 저도 알아요. 거기 인도 한번 가보시면요. 말도 아니에요. 특히 수도권 같은 데 가면요. 도저히 이 도로가 꽉 차고 중앙선 구분조차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근데 중앙선 구분도 없는데 말 다니죠. 소 다니죠. 오토바이, 자전거 다니죠. 사람 다니죠. 자동차 다니죠. 그 툭툭이인가요? 그것도 다니죠. 이게 뭐 정말 중앙선 구분 없이 이게 물류 인프라라는 면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을 하고 그리고 비포장 도로도 많고 뭐 심각합니다. 그런 도로 인프라에서 어떻게 생산하고 그거 생산한 것을 물류 설비를 이용해서 또 수출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개선될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제2의 중국으로서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헤게모니 싸움. 이제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미중 패권을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단일 패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2000년이라고 해볼게요. 중국이 WTO에 가입되기 전 단계, 세계 교역 1위 국가가 되기 전 단계, 그때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권의 힘의 차이가 너무나 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러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했습니까? 근데도 러시아가 지금 굳건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얘기는 단일 패권이 끝난 거예요. 단일 패권이 끝났다는 것은 양강구도로 간다는 뜻이에요. 미국과 미국 우방국, 중국과 러시아와 그들 우방국.
이 양강구도로 이렇게 갈리는 과정에서 특히 이들은 당연히 같은 방향을 모으기가 어렵겠죠. 같은 방향을 모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끼리 의결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나 국제협약 과정에서 이들이 공동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캐스팅 보트를 누가 지고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결국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되는 이런 신흥국들이 결국 결정하는 그대로 방향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글로벌 사우스를 이끄는 나라가 또 인도예요. 인도가 계속 그런 국가들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바로 자원 패권이에요.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에요. 우리가 2차 전지 강국이에요. 자동차 강국입니다. 맞아요. IT 강국이고요. 5G 강국이에요. 근데 이 모든 우리나라가 강국,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이게 주력 수출 품목들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섹터인데, 이런 산업 섹터에 구리 없으면 안 돼요. 흑연, 니켈 없으면 안 돼요. 리튬 없이 어떻게 2차 전지를 만듭니까? 근데 이런 부문의 기술 강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산업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는 거의 100% 해외로부터 조달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패권이 정해지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의존해왔던 그런 자원 공급국으로부터 자원을 조달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상황이 놓일 거 아니에요. 미중 간에 싸우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사올 수 없게 된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요소를 사올 수 없게 요소 공급을 차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요소를 어쨌든 수출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스스로 수출을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쟁 상황으로까지 간다면 요소 공급이든 뭐든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미중 간에 이렇게 패권이 탈세계화, 이분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이 강화되고, 그러면 기존의 이 미국 우방국들이 중국 우방국들로부터 자원을 제대로 조달받지 못하면,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자원 외교를 펼쳐야 할 대상국이 누구예요? 바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인 거예요. 근데 그래프 보시면 니켈 1위, 채굴량 1위국이 인도네시아입니다. 필리핀이 2위국입니다. 이미 1, 2국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글로벌 사우스예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알타시아 국가들이, 리튬 칠레가 2위입니다. 아르헨티나가 4위예요. 흑연 모잠비크가 2위입니다. 브라질 4위예요. 코발트는요, DR 콩고가 단연 1위입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이 단연 1위고요. 거의 70%예요. 인도네시아가 2위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니켈 안 줄래, 코발트 안 줄래, 그래 버리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만큼 자원이 중요해지는 국면이고, 2020년부터 공급망 병목 현상을 우리는 겪었기 때문에 이 자원, 핵심 광물을 보유한 이런 나라들이 더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장기적으로 뭐 기업 경영이라는 관점에서도 어떤 국가의 신규 수출을 확보할까, 신시장을 개척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국면임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자원 외교를 펼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거죠.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도록 할 것인가. 이게 강한 정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자원 없잖아요. 그럼 아무도 석유 수출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투자 관점, 가계의 투자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사우스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글로벌 사우스의 대장한테 투자해야 되겠구나. 제2의 중국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찾아보면 그 답변이 바로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2024년 경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23년도 안 좋지만 24년 올해도 역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안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에서 24년을 상흔점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물가, 고금리의 상처의 흔적이 남는, 그래서 상흔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안 좋은 경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람이 불면 분명 나무가 흔들려요.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가게도 힘듭니다. 기업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분다고 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지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무라고 한다면 뿌리를 깊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시경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바다를 항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항해해야 할 그 바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야 됩니까? 바다 끝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또 저쪽에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항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24년에 험난한 바다를 항해해야 될 여러분들이 적어도 24년 항해해야 될 바다의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위험 요인이 있다면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좀 극복해보고 잘 우회해보고 기회 요인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좀 잘 들여다보고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의 바다를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거시경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경제의 흐름 그리고 경제를 전망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위험 요인을 우회하고 또 기회 요인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조언으로 작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